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언어와 매체 문장 성분 개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2페이지 한 장의 학습지가 마지막 시험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장 성분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흔히 떠올리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장 성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 분석을 해볼 건데 국어에서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는 띄어쓰기 단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나 어미는 따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띄어쓰기 단위로 문장 성분을 찾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보시면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을 말하고, 예문을 보시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문장 성분은 지금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렇게. 여기서 경찰은 행위의 주체가 되고 도둑은 행위의 대상이, 그리고 잡았다는 행위의 주체가 행하는 행위가 되죠. 각각의 문장 성분 명칭을 적어보면 행위의 주체는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행위의 대상은 목적어, 그리고 행위 자체는 서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구와 절은 참고로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문장 성분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나는 학생이다. 문장 성분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은 주어, 학생이다는 그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학생이다는 주어도 서술어도 모두 문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는 모두 필수 성분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된 것, 된 사람, 그 주체는 나는이니까 나는은 주어가 되겠고요. 되었다는 서술어가. 그리고 제가 저번 품사할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체험 파트 할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말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 우리 뭐라고 했었죠? 문장 성분? 보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대학생이가 보어에 해당합니다. 나는 되었다. 대학생이 된 것도 주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는 대학생이 하고 마무리해도 안 되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와 보어와 서술어는 모두 필수 성분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대학에 가서 친구를 사귀었다. 이번에도 사귀었다라는 행위를 한 주체 나는이 주어가 되고, 사귀었다가 주어가 행한 행위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를은요, 누구를에 해당하는 사귄 것의 대상, 즉 목적어가 되겠네요. 새롭게 포함된 목적어 역시 나는 사귀었다, 누구를 사귀었는지가 들어가야 문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친구를 사귀긴 사귀었는데 새 친구를 사귀었다. 혹은 나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혹은 나는 친구를 꽤 사귀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찌 되었든 여기서 새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바로 뒤에 나오는 친구를 꾸며주죠. 문장에서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관형어라고 합니다. 관형어. 그 다음에 많이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뒤에 나오는 사귀긴 사귀는데 어느 정도로 사귀었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부사어는 주로 뒤에 나오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물론 항상 용언만 꾸미는 건 아니지만요. 우선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용언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한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이 관형어, 부사어 없이 나는 친구를 사귀었다 일 때도 문장이 이미 온전한 문장이었죠. 그러니까 새나 많이 같은 관형어나 부사어는 문장을 이루는데 필수 성분은 아니고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이 되겠고, 우리 막 부속품 이런 말 있죠.
딸려 있는 것들. 그래서 이 관형어나 부사어는 주성분을 주로 꾸며주는 부속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친구를 사귀었다를 의문문으로 만들어보면 너도 친구를 많이 사귀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응 혹은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 응이나 아니는 주어도 아닌 것이 목적어도 아닌 것이 보어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관형어나 부사어도 아니죠. 그냥 단독 성분으로서 문장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보고 우리가 독립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은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고요. 지금 예문으로 살펴본 내용을 바로 오른쪽에 그 학습지 빈칸을 채워보면서 한번 볼게요. 문장을 이루는데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필수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주성분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가 있습니다. 부속 성분이란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고요. 독립성분이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으로 쉼표로 끊기거나 단독으로 문장을 이루기도 해요. 여기에는 독립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어떤 문장 성분들이 있는지 정도를 살펴본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각 문장 성분별 특성을 보면서 자세히 각 문장 성분의 개념과 형성 방법 혹은 특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입니다, 여러분. 주어는 개념 보시면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무엇이 무엇이다 혹은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와 같이 문장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죠. 주어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사 배울 때 체언의 개념이 뭐였죠, 여러분? 체언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주로 하는 단어들을 체언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주어는 주로 누가 주어가 될까요? 네, 체언이 주로 주어가 됩니다. 주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여기서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은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혼문장, 견문장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구나 절에 대한 거는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체언이라고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어는 체언에 주격조사가 붙어 나타나는데 우리 주격조사 뭐 있다고 공부했었죠? 품사 관계원 부분 할 때 학습했었죠? 주격조사에는 기본적으로 이, 가, 높임을 나타내면 깨서, 단체를 나타내면 에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어는 체언에 주격조사 이, 가, 깨서, 에서 같은 것들이 붙어서 나타나는데 이때 주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주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로 체언 뒤에 주격조사 혹은 보조사 혹은 체언으로 주어가 실현된다고 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누나가 공부를 한다. 여기서 공부를 하는 주체의 누나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주어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때 주어는 주격조사 가가 붙은 형태로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나 지금 공부해 라고 한다면 역시 공부를 하는 주체는 누나예요. 이때는 뒤에 아무 조사도 오지 않았죠. 주격조사가 생략된 채로 주어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누나도 공부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도 역시 공부를 하는 주체는 바로 누나가 맞아요. 이때는 보조사 도가 붙으면서 주어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정리해보면 주로 체언이 주어가 되고요. 체언 뒤에 주격조사 혹은 보조사 혹은 조사 없이 주어가 된다고 합니다. 주어는 여러분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문장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서술어 보겠습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말하고요. 문장이 만약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처럼 나타난다면 이때 무엇이 무엇인지 혹은 어떠한지, 어찌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삼촌은 경찰이다의 경우에는 무엇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되겠고요. 하늘이 노랗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 형이 노래를 부른다라면 무엇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촌은 경찰이다의 경우에는 채연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면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하늘이 노랗다의 경우에는 주어 뒤에 형용사로서 서술어가 실현이 된 거고, 형이 노래를 부른다의 경우에는 동사가 서술어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술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문장 성분에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형광펜 해놓읍시다. 서술어의 자릿수.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수능 특강 풀어보시면 문장 성분 문제는 결국에는 이 문제로 다 귀결이 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여러분 꼭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우리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 문장 성분의 개수, 즉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장 성분에서 시험에 나올 포인트는 서술어의 자릿수. 우리말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 혹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에 해당해요.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 빼고 필수 성분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나는 학생이다 같은 경우 주어만 있으면 서술어 빼고는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하죠.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거. 나머지는 다 이제 필수 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 혹은 독립 성분 해서 다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두 자리 서술어는 일단 주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목적어 혹은 보어 혹은 부사어 중에 하나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의 경우에 서술어 빼고 주어랑 보어 이렇게 두 개가 필수죠. 나는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서술어 빼고 주어, 목적어가 필수죠. 그래서 필수 성분이 주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목적어 혹은 보어 혹은 부사어인 경우 우리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서 수의적인 성분. 우리 예전에 수의적이라는 말 공부했었는데 필수적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이때 두 자리 서술어의 그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는 특별히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는 역할은 부사어긴 부사어인데 생략되면 안 되는 부사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엄마와 닮았다 라는 문장 생각해 보시면 나는 엄마와 닮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엄마와의 경우에는 뒤에 부사격조사 와를 취하는 부사어거든요. 그런데 이 부사어가 생략돼서 나는 닮았다 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와 닮았는지가 나와줘야 문장이 완전해지거든요. 이렇게 부사어 중에서도 서술어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사어들이 있는데 이런 부사어들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두 자리 서술어 다시 정리해보면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혹은 주어 플러스 보어 플러스 서술어 혹은 주어 플러스 필수적 부사어 플러스 서술어로 이루어진 그런 서술어들을 말합니다. 세 자리 서술어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어,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까지 모두 필요한 서술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그리고 이때 부사어도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밑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명수는 학생이다. 학생이다라는 서술어에 지금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은 주어만 있으면 되죠. 그럼 이게 몇 자리예요? 한 자리죠. 꽃이 피었다에서 지금 피다라는 서술어는 꽃이라는 주어만 있으면 돼요. 역시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가 밥을 먹었다. 뭐라도 하나 생략하면 안 돼요. 주어랑 목적어가 모두 필요하죠? 주어랑 목적어가 모두 필요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형은 의사가 되었다. 주어, 보어 어느 하나 뺄 수가 없어요. 주어랑 보어를 필수 성분으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언니는 회사에 도착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니는 회사에 도착했다. 언니는 도착했다. 어디에 도착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주어랑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으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주셨다라는 단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다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즉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와 목적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어에 따라서 이렇게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고 서술어를 딱 보고 이게 몇 자리 서술어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문을 보고 판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대표적인 서술어들 몇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따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혹은 뒷페이지에서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서술어의 자릿수 부분은 문장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술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설명할 내용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작은 글씨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서술어의 구성. 서술어는 보통 하나의 용언 혹은 체언 플러스 이다로 이루어지지만 둘 이상의 용언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 두 개가 각각 본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을 보조하는 용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을 먹어보아라의 경우에는 먹어서 보아라가 안 돼요. 먹어서 보아라가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라고 보시면 되죠. 먹어보아라는 본용언 먹다와 보조용언 보다, 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다죠. 보조용언 보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내용으로 바로 밑에 별표, 본용언과 보조용언 보겠습니다. 우리 품사할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공부를 이미 했지만 한 번 더 나왔으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보조용언은 문장에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본용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있는 어미 아어를 아서, 어서로 바꾸어 쓸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서를 썼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서, 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옷을 사입다는 옷을 사서 입다가 괜찮아요. 서를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 되겠죠. 반면에 밥을 먹어버리다의 경우에는 밥을 먹어서 버리다가 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어에서는 사실 지금 방금 봤던 작은 글씨, 서술어의 구성이나 본용언, 보조용언은 이미 용언 파트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서술어의 자릿수 정도가 되겠네요. 서술어의 자릿수 꼭 알아두시고 이거랑 관련해서 필수적 부사어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미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른쪽 페이지 목적어와 보어를 보겠습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말하고요. 목적어 역시 우리가 체언 개념할 때 체언이란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반대로 목적어는 체언이나,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목적어 입장에서 보는 거죠. 목적어는 주로 체언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은 우리가 견문장 시험 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체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 나타나는데 우리 목적격 조사 공부했었죠? 을이 목적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목적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빵을 먹었다 해서 먹었다의 대상은 빵을,
그리고 이 목적어를 실현하는 방법은 목적격 조사 을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빵 먹을래에서도 역시 먹는 대상은 빵이죠. 이번에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채로 체언 하나가 그냥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빵도 먹었다에서도 먹은 대상은 바로 목적어 부분 빵도가 되죠. 대신에 이번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나 조사 없이가 아니라 보조사 도를 통해서 목적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파트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랄 건 없고 그냥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어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문장에서 보어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보어의 개념부터 보시면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 보어라고 해요. 보어도 마찬가지죠. 보어도 마찬가지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복격조사가 붙어서 나타나는데 이때 복격조사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 가가 복격조사에 해당합니다. 역시 보어 역시 복격조사 생략될 수도 있고 복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니가 대학생이 되었다. 되다 앞에 있는 대학생이가 보어죠. 이때는 복격조사 이를 통해서 보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대학생 되었어 할 때 되다 앞에 있는 뭐가 됐는지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역시 보어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복격조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언니가 대학생은 아니야. 아니다가 주어를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대학생은 이게 보어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보조사 은을 통해서 보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어도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보어를 찾으실 수 있는 정도로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어까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관형사와 부사어는 조금 더 중요해요. 관형사나 부사어가 중요한 이유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애들은 조사 정도가 생략되거나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언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 견문장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서술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체언 플러스 이다나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 이제 그런 역할을 서술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관형사와 부사어 파트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좀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관형사 부사어는 실현 방법 위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실현 방법, 관형사, 부사 각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어, 부사어 각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형어는 아까 우리 새 친구 할 때 새처럼 바로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항상 바로 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체언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관형어를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당연히 관형사가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새 친구처럼 관형사가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해요. 이따 예문으로 정리할게요. 두 번째는 체언이 관형어처럼 쓰일 수도 있어요. 혹은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쓰일 수 있는데 우리 전 시간에 관형격 조사 뭐라고 배웠었죠? 의가 관형격 조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의 형태로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용언의 관형사형을 통해서 원래 품사는 용언인데 이 용언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을 던이 붙어서 이것이 관형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언의 관형사형.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형어를 실현하는 방법 4가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다.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가 된다.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관형어가 된다. 혹은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관형어를 찾아보고 각각 어떤 방법으로 관형어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옛 물건을 꺼냈다. 관형어 일단 찾아볼까요? 네, 옛이
바로 뒤에 있는 물건을 꾸며준다는 점에서 관용어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옛은 어떤 케이스로 관용어가 된 건가요? 네, 1번 관형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된 케이스죠. 두 번째 문장, 시골 풍경이 아름답다. 풍경이 아름답다가 주어 서술어가 되겠고, 이때는 시골이 뒤에 나오는 풍경을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케이스는 뭐가 관형어가 된 거예요? 채연이 그대로 관형어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모자를 집었다. 나는은 주어, 모자르는 목적어, 집었다는 서술어가 될 거고요. 여기서 모자를 꾸며주는 어머니의가 관형어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서 관형어를 실현한 방법은 어머니 플러스 의죠. 즉 채연 플러스 관형격 조사의 형태로 관형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께서 예쁜 꽃을 사오셨다의 경우에 여기서 채연을 꾸며주는 관형어는 예쁜이죠. 예쁜이 꽃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예쁜이 관형어가 되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예쁜은 원래 품사는 예쁘다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형용사죠. 대신에 이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을 붙여서 관형어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용언에 관형사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예쁜 같은 경우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예쁜은 품사 찾아라 라고 하면 형용사고요. 문장 성분 찾아라 라고 하면 관형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품사는 항상 사자로 끝나고 문장 성분은 어자로 끝납니다. 예쁜 하면 품사는 형용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관형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형어를 실현하는 4가지 방법, 특히 용언의 관형 사용 같은 거는 이제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인데 문장 성분이 관형사형이다 라고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형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장에서 관형어 찾으실 수 있어야 하고 관형어 실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관형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왼쪽에 관형어와 다른 문장 성분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EBS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쉽기는 했는데 우리가 견문장을 모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보면 좀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X 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험 공부할 때는 굳이 이 부분은 그냥 제외하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부사어 보겠습니다. 부사어 개념은 주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관형사나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분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 역시 실현 방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사어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채연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부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게 되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말에는 부사격 조사가 엄청 많잖아요. 뭐 에게, 에서, 로, 와, 과, 막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채연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성을 통해서 추론해보면 용언의 부사형이 되겠죠. 그래서 관형사형처럼 원래 동사나 형용사였던 것 뒤에 부사형 전성어미라는 걸 붙여서 부사어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사형 전성어미는 배웠던 거 뭐 있었죠? 뭐뭐하 개, 뭐뭐하 도로 같은 것들이 부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예문이 따로 없어서 밑에 점을 한번 볼게요. 밑에 점은 또 중요한 내용. 이거는 서술어의 자릿수랑 관련한 내용이라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볼게요. 부사어는 문장에서 원래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세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혹은 두 자리 서술어 중에 일부도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하면 필수적 부사어라는 게 서술어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나는 그를 친구로 여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사어는 일단 친구로고 부사어를 만든 방법은 우리 위에서 배웠죠. 여기 친구 플러스로 해가지고 여기
세연의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로는요, 생략했을 때 문장이 온전하지 않아요. 나는 그를 여긴다. 뭘로 여기는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이 옷이 너에게 어울린다의 경우에도 이 옷이 어울린다. 누구한테 어울리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너에게가 이제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필수적 부사어로 사용이 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다의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다 나오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겠고요. 어울리다의 경우에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자주 나오는 서술어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중에서 이제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 넣다, 주다, 삼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방금 봤던 여기다 같은 것도 여기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두 자리 서술어에는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 방금 봤던 어울리다 같은 것들이 또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EBS 문제풀이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 나올 때마다 여기다 추가로 정리해 두시고 두 자리 서술어 나올 때마다 여기에 추가로 정리해 두시면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사어는 원래는 수의적 성분이지만 필수적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요. 관형어도 원래는 수의적 성분이에요. 그런데 관형어가 필수 성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언제냐면 의존명사랑 같이 쓸 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내용은 뭐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부사어, 필수적 부사어 있다는 건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형어와 부사어 파트에서는 두 문장 성분의 실현 방법 각각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부사어에서는 필수적 부사어와 관련해서 서술어 자릿수랑 연관지어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또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아까 응, 아니처럼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독립어는 문장의 맨 앞에 오지만 문장의 중간 혹은 끝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어렵네요 에서 독립어 찾으라고 하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장 중간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요 뭐처럼 문장 끝에 올 수도 있습니다. 독립어 역시 실현 방법 위주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관형어, 부사어만큼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독립어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감탄사 자체가 이 독립어이죠. 감탄사는 독립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언이 단독으로 독립어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세 번째로 체언에 혹격조사가 붙어서 독립어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혹격조사 저번에 품사할 때 배웠었죠? 혹격조사에는 아, 야, 혹은 이어, 이시어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독립어가 실현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아기가 넘어졌구나. 여기서 독립어 찾아보시면 쉼표 앞에 있는 이 아시 독립어가 되고요. 이때는 감탄사가 그대로 독립어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쉼표 앞에 있는 선생님이 독립어 역할을 하고 이때는 체언의 단독 형태가 독립어를 실현시키고 있죠. 민수야, 우리 영화 보러 갈래? 할 때 민수야 하고 한번 쉼표가 나왔어요. 독립어는 민수야에 해당하고요. 독립어를 실현한 방법은 체언에 혹격조사를 더해서 독립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립어 역시 실현 방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문장 속에서 독립어를 찾으실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성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문장 성분은 이제 각 문장에서 문장 성분 찾으실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하시고, 특히 서술어의 자릿수와 필수적 부사와 연관지어서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 관용어 부사어 위주로 실현 방법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문장 성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